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에요. 원래부터 꿈이 교사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이 길을 걷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듯 아이들은 이 세계의 미래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그들 중에는 물론 저를 속썩이고 골치 아프게 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방황하고 길을 잃은 순간 저로 인해서 변화했던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대통령부터 연예인,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등 이 사회의 다양한 곳에 필요한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꿈꾸며 자신의 길을 향해 가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면 어떤 순간에는 저보다 그렇게 노력해준 그 아이들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교사는 될 수 있지만 좋은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는 누군가의 말이 떠오를 때면 저는 저와 함께 했던 아이들을 다시 들여다봐요. 꼴찌에서 1등이 된 친구들, 졸업 후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된 어느새 철없던 시절은 까맣게 잊은 아이들 등등 그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제가 진정한 스승으로 매일 아이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꿈을 이루어서 멋진 제자들도 있지만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가는 제자들도 있어요. 제가 한 중학교에 재직하던 중 만났던 여학생이 그런 친구였죠.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가는 친구였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모범생 같은 친구였는데 전교 1, 2등을 앞다퉈 하는 친구라서 저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저희 반은 아니었기에 그냥 공부 잘하는 모범생 친구구나 싶었는데 2학년 때 제가 담임을 맡게 되었죠. 착하고 성실하고 늘 교복도 단정히 입고 예의 바르고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던 친구였는데 이상하게 싸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점심시간이었는데요. 점심시간이야 아이들에게는 긴 쉬는 시간 같은 거라 뭘 하던 본인들의 자유이기는 해요. 어떤 아이들은 밥을 빠르게 먹고 몇십 분씩 낮잠을 자기도 하고 남자애들은 주로 운동장에서 축구, 농구를 즐기느라 정신이 없죠. 여학생들은 교내 정원을 걸어다니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를 잔뜩 나누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몰래 화장을 고치는 친구들도 있죠. 누군가는 몰래 가져온 만화책을 보느라 정신이 없고 다음 수업 숙제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범생 친구는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점심시간 종이 울리기 전 저는 옆반에서 수업하고 있어서 그 친구가 점심시간에 어떤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해당 과목 수업을 하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예나가 안 그래 보였는데 밥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가 봐요. 점심종 치면 다들 급식실로 뛰어가는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예나도 맨날 점심종이 울리자마자 뛰어가더라고요. 워낙 평소에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라서 그런 면모가 있는지 몰랐는데 의외예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래. 아무리 전교 1, 2등을 하고 모범생이라도 얘는 애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옆반에서 수업을 마치면서 보니 정말 다른 선생님들 말대로 그 아이는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교실 밖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거의 KTX가 출발하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갔어요. 밥에 대한 열정이 정말 뛰어난가 보다 하는 생각만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점심시간에 마주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넌지시 그 이야기를 했죠. 예나가 밥을 정말 좋아하나 봐. 점심시간 종치면 바로 뛰어나간다며? 그러자 아이들은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 선생님, 모르셨어요? 얘나 학교에서 밥 안 먹는데. 뭐? 걔 학교에서 점심 안 먹어요. 학교 밥 맛없다면서 점심시간 되면 맨날 집에 가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에 깜짝 놀랐어요. 매번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학교 급식실로 달려가는 줄 알았던 아이가 알고 보니 매번 점심시간마다 자기 집에 다녀오던 거였죠. 학교 급식이 그렇게까지 맛이 없나? 도저히 못 먹을 음식인가? 아닌데. 우리 학교 급식 맛있는 편이라고 다들 칭찬하는데. 아니면 부모님이 굉장히 음식을 잘하시나? 집에서 매일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라면 점심시간에 교문 밖에 나가려면 외출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나간다면 분명 몰래 학교를 나가고 있는 거였어요. 워낙 모범생인 아이라 그런 규칙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아이도 아닌데 그런데도 매일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고 있었다니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점심시간에 뛰어가는 그 아이를 눈으로 쫓았어요. 아이들 말대로 그 애는 점심종이 울리자마자 막 뛰어가더니 후문 쪽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교문 쪽에는 점심에 경비 아저씨가 아이들 조퇴증이나 외출증을 보고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몰래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 모범생 같은 아이에게 저런 구석이 있었다니 놀라웠죠. 저는 아이가 집이 아주 가깝거나 근처에서 식당이라도 운영하는지 궁금해져 생활기록부를 펴봤어요. 하지만 생활기록부를 보니 전혀 의외의 사실만 알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아이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의 행동을 아무리 어떤 이유를 찾으려고 해봐도 알맞은 가설이 없었거든요. 아이는 학교 근처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고 계시지도 않았어요. 그럼 대체 왜 어떤 이유로 교복도 항상 넥타이까지 메고 있는 아이가 교칙까지 어겨가며 몰래 학교 밖을 나갔다 오는 것인지 궁금해졌죠. 만약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일이 있는 거라면 교사인 제가 알아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면 학교 근처에 남자친구가 있어 점심시간마다 만나고 오나 하는 실없는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그런 실없는 상상처럼 별것 아닌 이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컸죠. 저는 아이를 따라가 보기 위해서 점심에 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패턴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요. 점심시간 종이 치자마자 아이는 교실 밖으로 나와서 후문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아슬아슬하게 다시 후문을 통과해 교실로 왔죠. 그리고 확인해보니 아이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번 점심시간마다 후문을 통해 빠져나갔다가 수업종이 울리기 직전 교실로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매일 대체 어디를 저렇게 다니는 걸까?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수업중이 울리기 전 교실로 돌아오는 아이를 보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싶었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체 왜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어딘가를 다녀오는 것인지 알아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큰 마음 먹고 어느 날 저는 후문 쪽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역시나 아이가 후문으로 뛰어나오더군요. 저는 혹시나 아이가 눈치채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아이의 뒤를 쫓아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살금살금 뒤를 쫓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아이는 후문을 나오면서부터 집까지 정말 전속력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바람에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아이를 따라가려던 제 계획은 시작부터 틀어지고 말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가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가느라 제가 뒤따라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약간 낡은 한 주택에 도착했어요. 학교에서 뛰어서 20분은 걸린 곳이었어요. 걸어서도 아니고 뛰어서 20분이라니 사실상 꽤 먼 거리죠. 왕복으로 하면 거의 40분 정도 거리예요. 매일 이 거리를 점심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뛰어갔다 왔다니.
대체 집에 무슨 대단한 점심밥이라도 있길래 그러는 걸까 하고 더욱더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을 살펴봤죠. 날이 더워서인지 아이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문 가까이에 슬쩍 다가가서 안쪽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가 본 모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매일 아주 맛있는 점심이라도 먹을 줄 알았던 아이는 제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뛰어서 집으로 들어간 아이는 분주하게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부엌에서 가스레인지에 국을 끓이며 방으로 반찬을 나르고 있었죠. 전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찰나 아이와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죠. 선생님? 아이는 무척이나 당황한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 역시 잠깐 당황했지만 멋쩍은 듯 먼저 아이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 친구는 너무나 당황해하며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그러니까 학교를 몰래 빠져나온 게 아니라, 아니, 몰래 빠져나온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다 이유가 학교를 몰래 빠져나왔으니 꼼짝없이 혼날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이는 무척이나 당황하고 약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며 저에게 아니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저는 아이에게 혼을 내러 온 게 아니라고 말을 하려 했는데 그때 열린 방문으로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무릎을 털썩하고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죠. 온몸에 힘이 풀리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언젠가는 저 역시 누군가의 그런 원동력이었어요. 까막눈에 학교 같은 건 뭐하러 다니냐고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저는 이상하게 공부에 집착했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왜 때문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나는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계기가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의 어떤 날이었어요. 그 전부터 꽤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던 저는 어느 날 교내에서 열렸던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타게 되었어요. 그 당시 문제를 하나 정도 틀렸나?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입상하게 되었는데 전교생 앞에서 상을 받게 되었죠. 강당에 모인 아이들을 지나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서 있던 마이크가 있던 무대 위까지 올라가는 길. 그 길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수많은 사람이 모두 저만 바라보고 있었고 수백 개의 눈이 제 행동 하나하나를 따르고 있었죠. 저는 금방이라도 호흡 곤란이 올 것 같이 뛰고 있는 심장에게 진정하자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아이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금상을 받았죠. 그 많은 아이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교장 선생님이 상을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손뼉을 치며 저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기분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인생에서 한 번도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었던 제가 집에서조차 마치 없는 존재인 듯 숨죽이며 지내던 제가 전교생의 앞에서 주인공이 된 시점이었어요. 그때 뭔가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어요. 공부다, 공부. 내가 공부를 하면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구나. 내가 공부를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가난뱅이, 거지라며 저를 무시하고 놀리던 친구들도 학부모 상담을 해야 한다고 몇 번을 연락해도 학교에는 발끝도 들이지 않는 부모 때문에 골치 아파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던 선생님들도 그 순간만큼은 제 능력을 인정하고 저를 바라보며 저를 위해서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공부만이 제가 제 삶에서 주도권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후로도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혼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가 집에서 숙제하고 책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부모님은 그깟 책 좀 읽어서 뭐가 된다고 그러냐. 그 시간에 나가서 신문이라도 돌리든 우유라도 배달하든 한 푼 더 벌어서 부모님 도울 생각이나 하지. 라며 한숨을 쉬고 못마땅한 듯 눈치를 주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공부했어요. 내가 정말 멋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 백날 벌어도 늘 제자리인 부모님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만 했어요. 다들 이제 교복을 입는다는 즐거움에 신이 나서 첫 학기는 들뜬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오히려 저는 이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신나서 공부를 뒷전으로 생각하는 아이들 틈에서 오히려 이런 곳에 동요하지 않고 혼자서 계속 성실하게 공부했으니 상위권은 따놓은 당상이다 싶었죠. 그리고 중학교를 입학하고 첫 학기 첫 중간고사의 성적은 역시나 제 예상대로였어요. 당당하게 반 1등을 차지했죠. 아무래도 학원이니 과외니 선행학습으로 또는 타고나기를 공부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어 전교 1등은 놓쳤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반 1등을 차지했죠. 오래되고 냄새나는 교복을 입고 등교한다고 중학교 입학하면서 멀쩡한 운동화 한 켤레, 가방 하나도 제대로 들고 오지 않는다고 저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던 아이들이 제 성적을 보고 나니 금세 조용해졌어요. 아, 쟤는 그냥 공부만 하는 놈이구나. 개천에서 났다는 용이 저놈이구나.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금세 아이들은 저는 그냥 공부하는 범생이로 취급하며 더 이상의 조롱도 비아냥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당연히 친구도 생기지 않았어요. 먼저 남들에게 다가갈 만큼 살가운 성격도 여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다른 친구들 역시 그런 기세를 뚫고 다가올 만큼 저와 친구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공부 잘하는 외톨이였어요. 중학교에 입학해 교복을 입은 설렘도 지금까지는 만나지 못했었던 새로운 초등학교의 친구들을 만나 들뜬 마음도 이제 정말 어디에서나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다는 기쁨도 저와는 상관없는 일들이었죠. 저는 그저 공부, 공부, 또 공부에 매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는 노력 외의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중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문제집과 노트, 필기구,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었죠.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과목이 적어서 어떻게든 학교에서 받은 상품들과 이면지들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니 점점 필요한 것들이 늘어났어요. 제가 공부하는 것을 달가워하는 집안이 아니었기에 차마 부모님께 책 좀 사게 용돈 좀 달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늘 저한테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냐고 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신문을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배달하고 받은 돈으로는 학용품과 제가 평소 사고 싶었던 문제집과 책을 샀죠. 학교에서는 점심을 일부러 많이 받은 다음에 그걸 통에 담아두었다가 저녁에 공부할 때까지 먹었어요. 우리 집에는 제대로 된 책상도 없었기에 주로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수업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실 문을 잠가야 했기에 운동장에서 공부하는 날들도 많았어요. 학교가 쉬는 날은 동네 구립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독하게 버텼어요. 그렇게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제 은인과 같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죠. 저는 새 학년이 되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매년 학년이 바뀔 때마다 우리 집의 사정을 또다시 새로운 사람한테 알려야 했으니까요. 환경조사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은 언제 면담 오시냐, 왜 오지 않으시냐 하는 선생님들의 끈질긴 질문에 저에게 관심이 없어서 오시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야 했으니까요. 2학년이 되고 나서도 학부모 면담에 언제 참석하실지 물어보는 선생님에게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오지 않으시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은 알겠다고 대답하셨고, 저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저를 부르셔서 가봤어요. 갔더니 볼펜과 샤프, 노트들, 그리고 문제집을 내미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그게 무엇인지 물어보니 저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선생님 댁은 제가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하는 집 중 하나였고, 새벽 일찍 학생이 자기 집에 신문 배달을 하는 것을 알게 된 선생님께서 친한 신문소 사장님께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쩌다 저 어린 친구가 새벽 일찍 신문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사장님께서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공부하기 위해서 배달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런 저를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어줍지 않은 동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다고 생각하기는커녕 괜한 오지랖을 부리신다고 생각했죠. 그냥 불우이웃 돕는 심정으로 저렇게 행동하시는 거겠지. 내가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그냥 저러시는 거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그 후에도 선생님은 꾸준히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조차 관심 없는 제 진로에 대해 상담해 주셨고, 제가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과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내 대회들, 그리고 교내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셨죠. 그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어 처음에는 마냥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심이 고마워졌어요. 사실 아닌 척하며 강하게 굴었지만 저도 혼자서 이 지독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외롭고 고독했으니까요. 그 덕분인지 저는 성적을 계속 올릴 수 있었어요. 어느새 전교 3등까지 하게 되었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환경이 갖춰지면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싶어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앞으로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보기도 했죠. 그리고 그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한동안 기침을 계속해서 하던 어머니는 병원도 가보지 않은 채 감기약만 몇 달을 먹으며 버티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천식을 앓고 있어서 치명적이었다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텐데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으셨냐고 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병원에 가지 않으신 이유는 그거 하나였죠.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면 돈이 드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겠다고 꿈을 꿨어요. 공부를 잘해서 무조건 부자가 돼야지 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아버지는 더 집요해지셨어요. 학교는 뭐하러 다니냐며 제 책을 집어던지고, 학교에 가지 말고 자기 따라서 현장에 나가 일하자며 학교를 못 가게 하기도 하셨죠. 아버지를 따라 억지로 건설 현장에 출근한 지 며칠이 지나며 학교에 가지 않은 지도 며칠이나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제가 말도 없이 학교에 오지 않아 직접 찾으러 오셨다고 했죠. 아버지는 그런 선생님을 보더니 괜한 걸음을 하셨다며, 제 아들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 이제 학교 같은 건 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공부 같은 거 아무 곳에도 쓸모없다고,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돈이라도 벌어두는 게 낫다면서요. 선생님은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중학교까지는 법적으로 학교에 가도록 정해져 있어 무조건 나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중학생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시면 벌금도 내셔야 하고 징역을 사셔야 할 수도 있다며 나름의 협박을 하셨죠. 확실히 돈 이야기가 나오니 아버지께서는 움찔하셨어요.
그 기세를 몰아 선생님께서 학교에 나오지 않아 벌금을 내시는 것보다 중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라며 아버지를 설득해 주셨죠. 학교 수업 때문에 돈 들어갈 일이 없으실 테니 안심하고 보내시라고요. 선생님께서 집까지 찾아와 아버지를 협박해 주신 덕분에 저는 다음 날부터 학교에 다시 등교할 수 있었어요. 계속 무단결석을 하면 유급을 시켜도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퇴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저를 학교에 오게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학교를, 공부를 포기할까봐 애를 써주셨죠. 꾸준히 제 학용품과 노트, 문제집을 신경 써주시고 제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아침에 신문을 배달하러 가면 집 앞에 도시락을 싸주시고 간식을 잔뜩 넣은 가방을 걸어주기도 하셨어요. 제가 학교에 계속해서 다녀야 하자 아버지는 집에서 술에 취하면 폭언을 일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학교 측에 자습실 운영을 건의했어요. 덕분에 수업이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아버지가 잠든 다음에야 집으로 갔어요. 선생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공부를 실컷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선생님에게 왜 이렇게까지 저를 신경 써주시는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자신도 어릴 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공부하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그럴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혹시나 돌파구가 생길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공부를 놓지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선생님 역시 좋은 은사님을 만나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덕분에 교사까지 될 수 있었다고 하셨죠. 자기도 그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공부를 포기했을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길을 찾는데 아주 많이 늦어지고 힘들었을지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어른에게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게 해줄 의무가 있고 아이들은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껏 꿈을 꿀 권리가 있다며 자신의 어린 날에 선생님께서 자신이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 자기도 다른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교사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현실의 상황이 어떻든 누구에게나 꿈을 꿀 권리가 있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응원받고 도움받아 마땅하다면서 저에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꿈을 위해 계속 노력하라고 하셨죠.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실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담임 선생님이 달라졌지만 선생님께서는 저를 돕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신문 배달을 하는 문 앞에 필기구와 문제집을 두셨고 현장학습, 체험학습, 수련회비, 수학여행비까지 모두 내주셨죠. 그리고 주변의 정보와 인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가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도 알아봐 주셨어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받는 학교였는데 기숙사가 있어 집에서 독립해 원하는 공부를 실컷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곳이었죠. 또 학교에서는 성적 우수 장학금과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 비용 걱정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학교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 장학금도 계속 받을 수 있어 대학 입학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됐죠. 뛰어난 성적으로 기숙사형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저는 집을 나가서 독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입학해서는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죠.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고 주변에서는 저를 공부만 하는 괴물이라고 부르며 징글징글하다고 혀를 찼어요. 그때 저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처음이라 무척 신이 나기도 했고 이렇게까지 저를 위해 노력해준 선생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라도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내내 전교 3등 이내를 유지했어요. 원하는 대학은 웬만하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었지만 저는 교대를 지원했어요. 사실 우리 학교에서 저처럼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대부분 의대나 공대, 법대를 지원하는데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처음 제가 교대를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놀라는 눈치였죠. 원하는 교대를 지원하고 내신도 수능도 워낙 점수가 좋아서 교대 입학 때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교대에 진학한 것을 알게 되면 선생님도 엄청나게 좋아하시겠지 싶어 대학 입학 후 당당하게 모교를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집안 사정이 있어 갑자기 그만두게 되셨다는 말뿐 어디서도 선생님의 행방을 제대로 알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선생님은 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제가 학교를 찾아갔을 때 마치 미리 제가 올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다른 선생님께 저에게 주라며 봉투를 맡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100만 원 정도 되는 꽤 큰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봉투 안에 너무 큰 현금이 들어있어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는 편지도 들어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제자에게 나는 언제나 네가 더욱 멋진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단순히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아이였기 때문이야. 힘든 상황에서 게다가 부모님이 공부를 말리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다들 한 번쯤은 포기하는 게 더 쉽다고 자신을 설득하며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른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면 포기하는 것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네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어린아이였지만 네가 존경스럽다고 생각했단다. 그런 상황에서 네가 매일 학교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그런 와중에 너는 공부가 좋다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네가 늘 자랑스럽단다. 성적이 좋아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줄 알아서야. 분명 너라면 원하는 대학에도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멋지게 대학 등록금이라도 내주었으면 좋으련만 나에게도 사정이 있어 이 정도밖에 해주지 못하는구나. 부디 네가 앞으로 꿈을 이루는데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에게 자세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 대신 전하게 되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축하한다. 열심히 공부해서 네가 원하는 성과를 낸 것, 너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된 것 모두, 그리고 네가 그동안 노력한 모든 것을 인정받게 된 것을 가장 축하한다. 저는 그 100만 원을 들고 한참을 울었고 그 후로도 종종 학교를 찾아가고 주변을 수소문해봤지만 선생님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그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을 통과하고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되었어요. 그 시간 내내 항상 힘들고 지칠 때마다 저를 일으켜 주었던 것은 바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응원이었죠.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나의 선생님, 스승님, 은사님, 바로 그분이 지금 이곳에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만 남의 집이라는 사실도 있고 신발을 벗은 채 선생님께 달려갔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방 안에 계신 선생님에게 달려가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은 어? 하시며 처음에 당황하시는 듯 하더니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는 이내 제가 누군지 알아차리시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외치며 계속 눈물을 흘리자 선생님께서는 마치 다 알 것 같다는 듯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빙그레 웃어주셨죠. 저는 흘리던 눈물을 추스르고 선생님에게 그간의 소식을 여쭤봤어요. 학교에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왜 갑자기 사라지셨는지, 그리고 저희 반 아이와 어떤 관계인지도요. 제가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는
부모님 두 분 다 계시지 않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때 아이는 준비된 식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 놓아두고 직접 밥을 떠먹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때서야 선생님의 손을 봤어요. 제 손을 힘주어 잡아주시던 선생님의 손은 구부러진 채 움직이기 어려워 보였어요. 아이가 밥을 떠서 입에 넣어주는 동안에도 선생님은 손도 팔도 움직이지 못하고 계셨죠.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선생님의 손주였어요.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부모님 대신 그동안 아이를 키우고 계셨던 거죠. 그때 선생님께서 학교를 갑자기 그만두신 것과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이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해외 출장이 잦았던 아버지랑 같이 한동안 해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군요. 급하게 한국에 들어와 병원을 가보니 간암 4기인 상태였고 이 소식을 들은 선생님께서는 급하게 아들과 손주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신 거였어요. 한동안 일을 쉬시며 어린 손주를 돌보고 아들의 병간호를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들은 투병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어린 손주는 할아버지의 손에 맡겨지게 된 거죠. 그 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사를 계속 하시다가 은퇴하셨고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손과 팔, 어깨 쪽에 심한 마비가 오게 되었대요. 그러다 보니 혼자서 식사 준비를 하기도 밥을 먹기도 어려웠는데 그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었던 손녀가 매일 점심시간마다 자신의 휴게 시간도 포기하며 왕복 40분이 되는 거리를 1시간가량 내에 오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뛰어다니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저 아이가 입맛이 까다롭거나 집에서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자기 할아버지가 점심을 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달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까지 그동안 모두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의 식사를 마치고 저는 아이와 함께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외출증을 적어줄 테니 집 가는 길과 조금 더 가까운 정문을 이용해서 나가라고 말해주었죠. 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던 아이의 친한 친구들에게 대략적인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앞으로는 혹시나 아이가 점심시간에 사라지더라도 이상하게 보거나 주변의 다른 친구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더라도 분위기를 잘 조성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아이가 반에서 소외당하지 않았으면 싶어서 이야기했던 일이 더 큰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 학부모님 몇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아이의 사정을 알게 된 친한 친구들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말했나 봐요. 부모님들은 저에게 그 아이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면담을 요청하셨죠. 그리고 면담 내용은 너무나 의외였어요. 왜 그 아이만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외출하도록 편의를 봐주냐고 불만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한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학교 바로 앞에 전셋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집을 주신다고요? 라고 하며 입을 떡 벌렸어요. 그분은 중견기업의 사장으로 계시는 학교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유명한 기업인이자 자산가였는데 아이의 사연을 듣더니 그 먼 거리를 매번 할아버지를 위해 뛰어다니는 것이 안타깝다며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점심시간에 집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학교 앞에 전셋집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선뜻 그렇게 큰 돈을 아이를 위해 쓰시겠다는 그분의 이야기에 놀라고 말았죠. 그랬더니 다른 학부모님께서는 할아버지를 위해 재활센터에 모시고 다니겠다고 하더군요. 시간을 많이 내기는 힘들지만 자신이 아는 곳 중 재활로 유명한 센터가 있다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후유증으로 마비가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라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자신이 직접 할아버지를 모시고 재활을 다니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아이의 할아버지, 제 은사님은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마비가 오시기는 했지만 재활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였거든요. 다만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 센터까지 오고 가는 게 쉽지 않으셨고, 손주 역시도 아직 어려 운전을 할 수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아이는 학교 바로 앞에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점심시간마다 뛰지 않고 집으로 가 할아버지의 식사를 챙길 수 있었어요. 또 학부모님 덕분에 은사님께서는 한 달에 두세 번 유명한 재활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시며 아주 회복되진 않으셨지만 혼자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하실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요. 저 역시 은사님이 빠르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퇴근 후에는 적으면 30분, 많게는 1시간씩 매일 은사님의 집을 들러 바깥 산책을 도와주었죠. 그리고 아이 혼자서는 그동안 힘들어했던 은사님의 목욕도 제가 대신 도와드렸어요. 재활이 차츰 효과가 있어 나중에는 목욕을 도와드릴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들려 은사님과 저녁 산책은 계속했어요. 아이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원 속에서 이전보다 더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니며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붙어 있는 곳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도움을 주신 덕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내내 지원을 받으며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의 도움을 의미 없이 만들지 않겠다며 아이 역시 학교 생활을 매우 열심히 했어요. 성적은 늘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사건, 사고도 없이 친구들과 정답게 잘 어울리며 지냈죠. 그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마쳐 나갈 때쯤 수능을 얼마 앞두고 아이는 저에게 자신도 교대에 진학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멋진 선생님을 만들어준 자기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자신을 물심양면 도와주며 제자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처럼 자신도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요. 할아버지와 선생님을 롤모델로 멋진 교사가 될 거라며 언젠가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선생님에게도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날 유독 어려웠다는 수능을 마치고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정말 교대에 합격했죠. 무려 수석 입학으로 장학금까지 받으며 학교에 입학했어요. 저를 비롯해 많은 분이 아이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아이 덕분에 저는 더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제 은사님처럼 훌륭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교사가 되었지만 그래도 힘든 일들도 많았거든요. 가끔은 학교 생활이 지치고 힘들고 아이들 때문에 힘이 나기도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힘이 빠지는 일들도 많았어요. 내가 교사로서 잘하고 있는 걸까? 올바르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의구심이 든 적도 많았고요. 내가 좋은 교사인지, 아이들을 위한 참된 스승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자신이 없어지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로 인해서 교사를 꿈꾸게 되었다고, 제 덕분에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었고, 할아버지도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주는 그 제자를 보며, 저는 저 자신을 의심하던 순간에도 다시 힘을 내어 교단에 설 수 있었죠. 그 덕분에 더욱 많은 학생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었어요. 생활 기록부부터 평소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까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혹시나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는 지연 연계센터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저희 은사님이 그러셨듯 몰래 생활용품이나 학용품, 문제집 등을 전달해 주기도 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상담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아이들의 집을 찾아가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일들이 없는지 살피고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죠.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못 간다는 아이를 위해서 수학여행비도 몰래 내줘보고,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는 아이에게는 심리상담센터를 연계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급식비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급식비를 대신 내주기도 하고, 지역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신청하라고 알려주기도 했죠. 덕분에 많은 아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저로 인해 학교 생활도 공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감사하다고 찾아오는 학생들도 늘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때마다 은사님은 공부만 알고 주변에는 관심도 없던 어린 녀석이 이제는 남을 돌볼 줄 아는 좋은 스승이 되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걸었던 그 길을 은사님의 손주이자 제 제자가 걸어가려 하고 있어요. 제가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던 것처럼 그 친구도 나중에 좋은 교사가 되어 더 많은 아이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